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재임에 성공하면서 이전에 그가 남긴 말이 유럽 전역에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나토는 트럼프의 재취임이 새로운 악몽이 될 것이라며 절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딱 한 나라만이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전차를 미리 사들인 폴란드 장교인데요. 그의 여유로운 미소 속에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는지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한국의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이 편지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저는 폴란드 육군 소속의 소령 마르친 노바크라고 합니다. 현재 폴란드의 한 기갑사단의 기갑대대를 지휘하고 있으며 나토 훈련과 국방 현대화 프로젝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그런 제가 왜 사연을 보냈나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이번에 폴란드가 새롭게 도입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실전에 활용하며 그 성능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군인으로서 모처럼의 기회를 빌려 한국에 제 생각과 경험을 전하고 싶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꿈을 키워온 일명 군수저였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할 순 없지만 저희 가족이 폴란드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다가 특히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워온 폴란드 군인들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항상 영감이 되어 왔거든요. 특히 이건 비밀이지만 저희 조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던 분이었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영웅담과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군인의 삶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깊이 생각에 잠기고는 한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라난 저는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장교로 임관하게 되었고 지금은 조국을 지키고 나토의 일원으로 국제 안보에 기여하는데 큰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늘 제가 예상하고 준비했던 그대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 그렇지 못한 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제가 이렇게 먼 나라 한국과 협력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상당히 낯설면서도 흥미로운 곳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과 관련된 내용을 접한 것은 한창 정신없던 군사훈련 중이었지요. 상급자로부터 폴란드가 K2 전차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동료들과 저는 순식간에 다 같이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고는 왜 한국이지? 라는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폴란드 군인들은 주로 유럽산 전차나 나토 표준 장비에만 익숙하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싸구려 장비를 써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깨닫게 되었답니다. 우리 폴란드 군이 얼마나 현명하고 선지적인 판단을 했는지 말이지요. 직접 한국 장비를 운용하고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저는 그 질문의 답을 넘어서 한국의 놀라운 잠재력과 기술력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거든요. 단순히 전차의 성능을 넘어 한국의 무기는 설계에서부터 실행까지 효율성과 혁신을 겸비하고 있는 굉장한 물건이었습니다. 우리 폴란드군은 사실상 한국산 무기를 기점으로 우리 내부적 판단 가치에 있어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니 말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통해 한국의 방위산업과 기술력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제가 이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입이 닳도록 자랑하고 싶은 마음뿐이랍니다. 제일 먼저 폴란드가 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게 되었는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다가온 이후 안보 전략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얽매일 수 없었고 이대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는 위기감이 들고 있었죠. 폴란드는 작고도 평화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위기가 눈앞에 닥쳐도 그 위기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달랐죠.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들을 우매하다고 생각했냐고 묻는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군의 역할이 그런 거니까요.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편안한 밤을 보내게 하는 것 말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 폴란드군은 현대화된 군사 장비, 빠른 대응력, 그리고 장기적인 동맹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만 하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폴란드군의 상부에서 현실적인 안보 대책에 도움이 될 만한 나라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폴란드가 선택한 한국과의 협력 전략에서 그 첫 결과물로 등장한 것이 바로 K2 전차와 K9 자주포였습니다. 사실 K2 전차라는 이름을 몇 번 들어보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세히 알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별로 내키지 않아 하는 마음이 더 크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뜬금없는 동양인들의 무기라니 왠지 약할 것 같은 인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본 전차는 제 예상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K2 전차는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에 가까웠어요. 처음 이 전차를 운용했을 때 저와 같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 부대원들은 모두 하나같이 기동성과 안정성에 그만 혀를 내두르고 말았습니다. 높낮이가 심하고 땅이 거칠은 폴란드의 다양한 지형 조건에서 K2 전차는 마치 지형을 읽는 듯한 능력을 보여주는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수동형과 장치는 전차를 자유롭게 기울일 수 있게 되어 있어 경사로를 올라가거나 적의 포격을 회피하기에도 탁월하다는 인상을 주었어요. 저는 훈련장에서 이 전차가 진흙탕을 마치 구름 위인 것, 마냥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 순간 비로소 왜 우리가 한국산 장비를 도입했는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K9 자주포 또한 빼놓을 수 없죠. 포병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K9은 정확성과 속도 면에서 군의 사기를 단번에 끌어올렸거든요. 기존의 자주포는 사격 후 재장전이 상당히 오래 걸렸고 목표물을 겨냥하기까지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인 헤비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K9은 강력한 사거리와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적의 대응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그 부담감을 확연히 줄여주었죠. 처음 K9의 연사 속도를 보았을 때 이 정도면 전장에서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서 적을 압도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마치 게임 속에서 비싼 아이템을 얻은 어린아이 마냥 저는 마음이 들뜨고 잔뜩 신이 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기의 성능만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 무기에 대해 가장 감명받은 점은 바로 효율성과 실용성이었어요. 한국의 장비는 투박한 유럽의 장비들과 달리 동양인들 특유의 섬세함이 깃들여져 있어 장비의 설계부터 전장 환경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를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을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디테일이 사용자의 편의성과 실제 작전을 중심으로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술진들 역시도 협력 과정에서 항상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주었다는 점이 제게는 꽤나 강렬하고 긍정적인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K2 전차가 처음 폴란드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기술진들이 직접 우리 부대에 배치되어 장비 운용과 유지 보수를 지원해 주었었거든요. 제가 만났던 그 한국인들은 단순히 기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수적인 폴란드 군인들의 새로운 장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준 데다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동료이자 조력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역할을 해주었어요. 저는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것이 단순히 비용 대 효율성의 문제를 넘어 전략적 미래를 내다본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이 방산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더 큰 교류의 시작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부터가 한국에 대해 너무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니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연합국가들과의 모의 훈련에 참여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꽤나 최근 이야기예요. 그날의 훈련은 언제나 그렇듯 치열하고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은 특히 더 중요했죠. 유럽 내 주요 국가의 군사 장교들이 모여 실전과 같은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며 여러 나라의 다국적 부대가 협력해 가상의 적을 상대로 작전을 수행하는 훈련이었거든요. 지금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 만큼 최근의 훈련은 매번 실전과도 같은 긴장감을 주고 있답니다. 무튼 그런 긴장감 속에서 저는 이번 훈련 중 폴란드 부대의 지휘를 맡아 K2 전차와 함께 고지를 점령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훈련이 시작되기 전 브리핑룸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작전 계획을 설명하던 도중 독일군 장교 중 한 명이 손을 들더니 딴지를 거는 게 아니겠어요?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사용하는 게 이번 작전에서 최적의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말이죠. 한국 전차가 유럽 전장의 특수한 환경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는지 꽤나 의심이 되는 데다가 유럽의 전통적인 지형에서는 독일 전차가 항상 최적이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왜 갑자기 불필요한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여간 독일 놈들의 무기 자존심이란 그 녀석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표정과 어조는 꽤나 싸늘했어요. 방 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괜시리 여기서 다른 나라의 장교와 불필요한 언쟁을 일으키기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백날 설명해봐야 입만 아프지 그냥 제가 가진 한국 전차가 알아서 녀석에게 본때를 보여주리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간단하게 그저 우리 폴란드군이 충분한 검토 끝에 도입한 것이라는 말만 남긴 채 우선 작전을 진행해달라 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는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저 녀석도 놀라게 되겠지라는 자신감이 있었으니까요. 훈련이 시작되고 제 예상처럼 폴란드 부대는 K2 전차를 이끈 채 누구보다 위풍당당하게 고지 점령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고지는 가파른 경사와 진흙으로 뒤덮여 많은 차량들이 지나가기에 어려운 지형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먼저 한국의 전차를 타봤던 경험자로서 저는 그 정도 지형에 이 전차가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것이 이미 머릿속에 계산되었기 때문에 고민 없이 그 길에 올랐어요. 독일 부대는 우회로를 타지 않는 저희를 보더니 잠시 당황하는 듯 하다가 이내 똑같이 저희 옆에 바싹부터 고지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전 회의를 할 때 최대한 빠르게 고지를 탈환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만 했지 어떤 방법을 이용해달라는 전략을 세우진 않았기 때문에 독일 부대가 우회를 하지 않고 그대로 저희를 따라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잘 따라와 준다면야 저희는 좋은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죠. 하지만 역시나 그 엉망진창이고 좁은 진흙길을 오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부대의 전차는 몇 번이고 미끄러지고 경로가 돌아가 버리며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독일 부대에 연락해 차량을 우회하라 했지만 그들은 저희가 미끄러지지 않고 가고 있으니 그 길을 그대로 뒤따라오겠다고만 하더군요.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똑바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길이 고왔던 것이 아니라 저희 전차가 탁월한 성능을 지녔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의 고집에 저는 그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독일 부대는 점차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전차들도 마찬가지였죠. 반면 K2 전차를 앞세운 우리 폴란드 부대는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진흙 지형을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수동현가 장치 덕분에 경사로를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었던 게 굉장한 장점이었고 이런 유연성이 진흙탕에서도 놀라운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로는 K2 전차의 정밀한 포격으로 고지에 배치된 가상의 적군 포병대를 무력화하는 게 최고의 명장면이었어요. 꽤나 짜릿한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종료 후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모든 참가자들의 얼굴에서 놀란 기색을 보는 것 역시도 솔직히 재미있는 광경이었죠. 폴란드 부대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목표를 완수하며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거든요. 유럽 내에서도 꽤 약체로 평가받던 우리 폴란드 부대가 말이에요. 그때의 기분이란 이게 군인이지 싶더군요. 그런데 제일 의외였던 건 그 이후였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그 독일 장교가 저를 찾아왔던 거였어요. 그의 표정에는 이전의 회의적인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그는 제게 이번 훈련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말하면서 아까 자신의 발언과 태도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진정한 군인 정신은 무엇이 옳고 그르고 무엇이 더 나은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줄 아는 데서 나온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에게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훈련이 폴란드의 잠재력과 한국 장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는 다음엔 자기들도 K2 전차를 도입하는 걸 고려해야겠다며 그 전차의 성능은 유럽의 전장에서도 아니 현 지구상에서 가장 강할 것이라고 유쾌하게 말하고는 이내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연합군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작은 화제가 되었어요. 훈련에 참여한 다른 국가의 장교들 역시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큰 관심을 보이며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을 재평가하는 분위기였죠. 그리고 저 역시 이 사건을 통해 한국 장비에 대한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었어요. 숨겨둔 저만의 무기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번 경험은 단순히 전략이 얼마나 잘 짜여졌는지를 넘어 폴란드와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훌륭한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는 폴란드 군인이었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사실 폴란드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도입했다는 소식은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유럽의 방산 시장은 전통적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주요 강대국들이 지배해 왔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폴란드가 아시아 국가인 한국의 장비를 선택했다는 것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일이니 당연히 많은 이목을 끌 수밖에 없죠. 폴란드의 결정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폴란드의 선택을 실용적이고 현명한 판단으로 평가했죠. 한국의 무기는 기술력도 우수한 데다가 더불어 생산도 공급도 무지 빠른 편이거든요. 솔직히 유럽이 좀 느린 편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유럽이 직면한
안보 위기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도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말입니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유럽 방산업체들의 습관적인 공급 지연과 비싼 가격은 점차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와중에 폴란드가 보여준 한국산 장비의 성능과 효율성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새로운 대안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독일과 프랑스 같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폴란드의 결정을 경계와 의구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해요. 지금 반짝이야 그렇다 쳐도 한국의 방산 기술이 과연 유럽의 척박한 환경에서 장기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거죠. 또한 폴란드가 과감하게 한국산 장비를 대량 도입했으니 이거 이러다가 유럽 내 다른 국가들도 스리슬쩍 다들 한국산 장비로 갈아탈까봐 우려하는 분위기도 내심 감돌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성능뿐 아니라 가격도 꽤나 합리적이에요. 그러니 유럽 방산업체들은 이제 더 이상 기존의 명성과 전통만으로 시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죠. 한국의 방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유럽 방산 시장에 하나의 태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자랑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폴란드가 있어요. 저희 폴란드의 역할을 한국이 기억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들이고 급진적인 발전을 보이면서 나토 내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슬슬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와 같은 국가들도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며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고요. 제 생각에 한국은 이제 단순한 방산 공급국을 넘어 유럽과의 장기적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아참,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안 했네요.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에 대해서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유럽 국가들이 충분한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던 인물이었죠. 트럼프는 특히 2024년 2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에 대해 나는 당신네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키는 대로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라고 발언하여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꽤나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바로 러시아거든요. 유럽 국가들은 논란으로 들끓기 시작했죠. 나토의 집단 방위 원칙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하며 나토의 집단 방어 원칙을 약화하려는 움직임은 러시아에만 이득이 가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유럽의 방위산업 강화를 촉구하며 유럽은 자체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저희 폴란드도 마찬가지였어요.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미국과 유럽의 긴밀한 방어 협력 문제에 대해선 어떠한 대안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며 유럽의 안보 강화 필요성을 핏대 세워 외치기도 했습니다.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는 그의 발언이 나토의 기상 알람이라며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의 방위비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었어요. 이쯤 되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 유럽이 지금 얼마나 빨간불이 들어와 있을지 아시겠죠? 트럼프의 대선 승리는 곧 유럽 각국에게 스스로의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사실 이는 폴란드가 한국과 같은 새로운 방산 협력 파트너를 찾게 된 중요한 배경 중 하나가 되기도 했죠. 나토의 동부 전선에 위치한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보다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장비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유럽 방산업체들의 장비들은 비용, 공급 속도, 기동성에까지 뭐 하나 완벽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공백을 메꾼 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폴란드만 좋은 게 아니라 한국 역시도 이 시기가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폴란드가 한국과 협력하며 방산 현대화를 이뤄낸 것은 단순히 한 국가의 군사력 강화를 넘어 유럽 방산 시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고 한국이 이미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빛낭의 사실이긴 하지만 말이죠. 이제 폴란드를 보며 유럽 국가들도 한국과 같은 비유럽 파트너와 협력해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할 거예요. 나토 내에서도 한국산 장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고요. 사실 저는 제가 폴란드 군인으로서 이러한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이 유럽 방산 시장과 국제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길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되기도 했고요. 사실 최근에는 한국의 전차 때문에 좀 피곤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뉴스 기사가 뜨기도 했고 트럼프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최근 나토의 훈련과 회의에서 한국 장비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배부른 소리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진심이에요. 정말 피곤해요.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도입한 이후 이 장비들이 보여준 뛰어난 성능과 효율성이 나토 내부에서 큰 화제가 되는 바람에 주변 국가 장교들로부터 실질적인 질문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문의를 건넨 것은 체코의 한 장교였습니다. 그는 K2 전차가 진흙과 눈길에서도 문제없이 기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성능이 과장된 것이 아니냐고 물어왔습니다. 무슨 비밀 이야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도 그럴 것이 체코의 전차들은 경사로와 진흙 지형에서 자주 문제를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었어요. 그는 K2 전차가 체코 전차보다 얼마나 우수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담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죠. 소문이 과장 같다면 직접 훈련할 때 보시라고 말입니다. K2 전차는 유럽뿐 아니라 어떤 지형에서도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K9 자주포의 성능이 나토 기준을 훨씬 상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자주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더군요. 그는 K9 자주포의 강력한 사거리와 자동 사격 통제 시스템이 험악한 전장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K2 전차를 탄 이후 저는 그런 고민을 해본 적도 없다고 말이에요. K2 전차는 항상 평지에서처럼 정확한 포격과 안정성을 유지한다고 말해주었죠.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는 제 말에 어이가 없는 듯 고개를 갸웃댔어요. 제가 괜히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닌지 아마 궁금했던 것 같았죠. 저는 그에게 의심된다면 굳이 한국의 전차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 혼자만 쓰고 싶었거든요. 이후 독일의 한 장교가 나서더니 이번엔 한국 장비가 아무리 좋다 해도 결국엔 유럽 기술진을 따라올 수 없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지리상도 워낙 멀리 있으니까 현장 지원 체계가 허술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면서 말이에요. 그는 한국 기술진이 실제 훈련과 작전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문제 발생 시 해결 속도가 빨라봤자 얼마나 빠를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침을 튀기며 제게 문제를 제기해댔어요. 독일은 전통적으로 기술 지원 체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였거든요. 아무래도 이 질문으로 한국 장비의 총체적인 신뢰성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입지를 올리려는 것 같았어요. 독일 장교는 여전히 유럽 방산 시장에서 독일 장비가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한국 장비는 사실 오래 갈 수가 없다고 큰 소리를 치기까지 했어요. 사실 그런 글을 보고 있자니 제 스스로가 놀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옛날엔 내가 왜 저들을 멋지다고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의 그들은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있으려고 애를 쓰는 듯한 모습으로밖에 안 보였어요. 이제 대세는 넘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수많은 논의는 우리 폴란드군의 실제 경험담이 퍼져나가고 나서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훈련에서 경험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능을 설명하며 한국 장비가 유럽 환경에서도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준 사례를 공유했고 주변 장교들은 그동안의 의구심을 내려놓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처럼 나토 내부에서 한국 장비에 대한 관심은 이제 단순히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입 검토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독일과 같은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까지도 한국산 장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신뢰받는 협력 파트너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군인으로 살면서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가장 스펙타클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이 모든 경험은 제게 군인의 삶이란 단순히 조국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과 협력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한국 장비를 통해 우리는 기술적 우위를 경험했을 뿐 아니라 미래를 향한 가능성과 새로운 도약의 불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저는 이 협력을 통해 폴란드가 나토 내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한국이 부디 저희에게 계속해서 멋진 무기를 수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의 국민과 방산업계가 이룩한 성과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기술력과 협력 정신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도전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으며
폴란드와 같은 나라들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더욱 밝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하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자랑스러운 폴란드 육군 마르친 노바크 소령 올림. 안녕하세요. 여우튜브 송은지입니다. 여우튜브와 협업 중인 KS 오토플랜 소개를 잠시 하려고 해요. KS 오토플랜은 취약계층을 돕는 선한 기업입니다. 사회에 도움을 주는 기업과의 협업은 언제든 환영하죠. 구독자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렌트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기로 했답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정비비용, 보험료까지 모두 KS 오토플랜이 책임지니 월 저렴한 비용만 내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 장기 렌트, 단기 렌트 모두 다 가능하니까 언제든 차량이 필요할 땐 선한 기업 KS 오토플랜을 이용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신다면 취약 계층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도 좋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고 모두가 다 같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답니다. 고정 댓글에 이용 방법과 구독자분들의 다양한 혜택 확인하시도록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 주립대학의 한 강의장에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 왔던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왔던 한 여성은 강의장에서 큰 충격을 받고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내 이 한국인 여성으로 인해 대학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을 서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또 다른 여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까지 흘리고 맙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에 이 사단이 나고 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공부 중인 세르비아 출신 유학생 마야 푸시치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인문사회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제 나라 세르비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세르비아는 동유럽에 속한 나라이지만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딜 가나 빈부격차는 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아니에요. 그런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후원 덕분이었습니다. 세르비아 출신의 한 사업가분이 고등학생 중 성적이 좋은 학생 몇 명에게 유학 기회를 준 것이었죠. 저는 덕분에 대학교 등록금과 약간의 생활비를 받으며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미국 파티 문화가 저와는 영 맞지 않더라고요. 신입생 시절, 학기 초에는 파티 참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저는 파티에 가는 게 항상 부담이었어요. 드레스도 사야 하고 구두도 사야 하고 헤어스타일링에 화장까지 해야 할 게 너무나 많았는데 저는 그런 걸 할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몇 번 파티를 거절했더니 나중에는 아예 초대조차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가난한 나라에서 온 가난뱅이라는 사실이 소문처럼 돌면서 제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렸어요. 소문의 근원지는 저를 이상하다시피 미워했던 인도 유학생 란이었습니다. 라니는 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니죠. 저를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라니는 인도에서 높은 계급이더라고요. 인도의 계급제인 카스트 제도가 사라진 지 오래라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라니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하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라니의 곁에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계급이 높은 만큼 돈도 많고 그만큼 돈도 잘 써서 누구나 라니와 함께 있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딱 한 사람, 한국에서 온 유학생 세라는 달랐습니다. 세라는 저와 다른 과였기 때문에 1학년 때는 모르고 지내다가 2학년이 되어서 함께 교양 강의를 들으며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세라는 어딜 가든 눈에 띄는 학생이었습니다. 다른 한국인들이 그렇듯 성적은 최상위권이었지만 범생이스러운 이미지는 없었어요. 놀 때는 또 화끈하게 노는 친구였죠. 누구나 세라와 친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괴롭히고 동양인을 차별하던 인도인 라니조차도 말입니다. 그랬던 세라가 어느 날 제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 저녁에 함께 공부를 하는 게 어떻냐면서요.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세라와 친해지는 건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저도 모르게 세라를 따라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세라는 어딜 가든 저를 챙겼어요. 자신이 초대받은 파티에까지 말이죠. 저는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함께 가자는 세라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계속해서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도무지 고집을 꺾지 않는 세라 때문에 저는 결국 왜 파티에 가고 싶지 않은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라, 난 파티에 입고 갈 화려한 드레스도 없고 파티에서 술을 마시며 놀 시간조차 없어. 그러니까 나를 제발 그만 내버려둬. 저는 가난 때문에 남들 다 하는 파티 한 번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이런 제 현실을 세라에게 말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날 이후 세라는 제게 파티에 같이 가자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대신해 제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죠. 생각하지도 못한 이벤트에 감격했던 것도 잠시 저를 지독하게 싫어하던 인도인 유학생 라니가 초대받지도 못한 파티에 나타났어요. 물론 라니는 초대받지 않고 가도 환영받는 존재이기는 했습니다. 라니는 제 생일 기념 파티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그러고는 한국에서 왔던 세라에게 다가가더니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정말 궁금해서 그래. 진짜 순수한 궁금증이야. 왜 저런 애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너 같은 애들은 나나 잘 사는 부잣집 미국 애들이랑 지내는 게 훨씬 이득하냐? 그러더니 은근슬쩍 습관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왔던 세라에게마저도 슬쩍 까내리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나 옐로 스킨들은 안 끼워주는 거 알지? 그런데 너라서 끼워주는 거야. 너는 일개 아시안들과는 좀 다르게 똑똑한 편이니까. 알겠지? 이 얘기를 꺼내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라니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피부색을 논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자기도 따지고 보면 아시안이면서 모든 아시안들을 자신보다 아랫사람 보듯 취급했잖아요. 마치 자신은 다른 아시안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는데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도 모르고 떠드는 라니에게 직접적으로 항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니의 말은 미국 사회에서 매장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그때 딱 한 사람이 라니의 말에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에서 왔던 세라였어요. 너 지금 뭐라고 말했어? 항상 생글생글 웃던 세라가 정색을 하고 말하니 라니가 움찔하는 게 보였습니다. 세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라니에게 말했어요. 세상이 변했어. 네가 살던 인도에서는 아직도 사람을 계급으로 나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유국가인 미국과 내가 온 한국은 달라. 지성인이 맞다면 이 행동이 아주 부끄러운 짓이라는 걸 알아야 해. 그걸 모르겠다면 네 나라로 돌아가서 기초교육부터 다시 받고 와. 알겠니? 평생 예쁘다, 예쁘다 인도에서 공주님 대접을 받고 살았을 라니는 세라의 앞에서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여기에 세라는 쐐기를 박았어요. 너 이 대학에 왜 온 거야? 굳이 유학까지 온 이유는 좀 더 글로벌한 곳에서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가 아니야? 적어도 나는, 그리고 네가 무시한 마야는 그러기 위해서 왔어. 아마 다른 유학생들도 그렇겠지. 세라가 주변을 돌아보니 이제야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대부분이 저와 같은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런 데는 관심 없고 네 부모가 가진 돈 자랑이나 하면서 편 가르기나 하고 있지. 공주님 놀이를 하려면 인도로 돌아가는 게 어때? 라니는 무슨 할 말이 있는지 세라에게 반박하려는 듯 입을 벌렸지만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눈을 발견하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빠진 얼굴을 하고는 자리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라니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과 그간 말은 안 했지만 라니를 아니 꼽게 보던 사람들이 눈총을 보냈기 때문이었죠. 저는 세라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준 세라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세라에게 더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히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제게 인사를 걸더라고요. 지금까지 인사를 해주는 사람은 세라뿐이었는데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제 생일 파티에 왔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제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서 인사 못했는데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그러자 그 친구 주변으로 모두가 생일 축하해 라든지 초대를 받았으면 당연히 갔을 텐데 아쉽다 라는 등의 말을 했어요. 솔직히 이제야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가증스럽게 느껴졌지만 세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세라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건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고 그런 차별적 시선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깨부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죠. 저는 세라의 어른스러운 생각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세라와 함께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죠. 그렇게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고향인 세르비아에서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동안 보내오던 약간의 생활비도 보내주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었죠. 다른 유학생들이 집에서 받는 용돈에 비하면 모래알 만큼 적은 돈이었지만 그것도 제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학 간 딸 공부시키겠다고 없는 살림을 쪼개고 쪼개 용돈 하라며 보내고 계시던 부모님이었기에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부모님이 보내주시던 용돈을 충당하려면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야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학업이 불가능한 상황인지라 결국 저는 생활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게 식비였어요. 그래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젠 그마저도 어려웠죠.
그래서 얄궂은 샌드위치나 먹으며 생활했습니다. 가끔 여유가 조금 생기면 파스타면에 시판 토마토 소스를 부어서 토마토 파스타 정도는 먹을 수 있었죠. 베이컨이나 치즈 같은 건 조금도 안 들어간 면에 소스 조금 묻힌 요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트에서 샌드위치를 팔던 위치에 샌드위치가 사라진 거예요. 대신 은박에 쌓여있는 무언가만 놓여 있었죠. 이름을 물어보니 김밥이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생긴 건지 본 적도 없고 은박에 쌓여 있는 게 불안했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게 지금까지 먹어왔던 샌드위치는 항상 랩에 쌓여 있었으니까요. 제가 주저하는 게 보이자 가게 주인은 한번 먹어보라며 김밥을 강력 추천했습니다. 지금 안 사가면 다른 사람들이 채간다면서요. 하루에 200개가 넘게 팔린다는데 대체 이게 뭐길래 그렇게 많이 팔리는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고민을 하자 가게 주인은 한번 먹어나 보라며 공짜로 김밥을 주었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김밥을 펴보았어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비주얼의 음식이 있더라고요. 하나 집어보니 검은색 껍데기 같은 거에 밥과 야채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 반, 기대 반을 가지고 한 입 먹어봤는데 저는 하루에 200개가 넘게 팔리는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겨우 이 김밥이 2달러도 안 된다니 샌드위치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러 채소까지 들어가 있으니 영양면에서도 훨씬 낫더라고요. 저는 그날 후로 샌드위치 대신 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라가 왜 매일같이 김밥을 먹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세라에게 너도 김밥을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세라가 깔깔 웃으며 김밥은 한국 음식인데 몰랐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김밥이 어느 나라 음식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스시집에서 파는 스시롤이랑 비슷하게 생겼길래 일본 음식이 아닐까라는 추측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김밥이라니 세라는 한식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다른 한식도 도전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김밥이야 저렴하게 파니까 그렇다 쳐도 다른 음식은 비쌀 게 뻔하니까요. 미국 외식값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식당에서 밥 먹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사정을 세라에게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이 보내주시던 약간의 용돈도 끊어져서 사정이 어렵다고 말이죠. 이 얘기를 들은 세라는 또다시 깜짝 놀랄 만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저를 위해 한국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준 것이었어요. 대뜸 자기 집에 오라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런 서프라이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세라의 집에서 갈비찜이라는 것도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생전 처음 먹어봤어요. 처음에는 고기가 까맣길래 탄 건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소스더라고요. 저는 세라가 만들어준 갈비찜, 잡채, 김밥을 순식간에 해치웠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저녁 식사는 아주 오랜만이었어요. 부른 배를 쓰다듬고 있는데 행복하더라고요. 배가 불러서이기도 하지만 저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식사를 대접해준 세라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친구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본 게 처음이거든요. 세르비아가 그리 잘 사는 곳도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인 나라가 아닌지라 여전히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세라의 행동이 더욱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네요. 이날 이후 세라는 저를 위해 도시락을 싸주기도 했고 저는 세라와 함께 한식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관심사와 딱 맞아떨어지는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문화산업과 관련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교수님이 웬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무려 1시간 반이나 되는 영상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영상 속 사람은 먹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영상 조회수가 수십만 회나 되는 거였죠. 교수님은 그 영상을 먹방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먹는 방송이라는 뜻이었죠.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먹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같은 수업을 듣던 학생 중 SNS를 매우 활발하게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먹방이 SNS에서 인기를 끈 지 오래되었다며 자신도 즐겨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먹방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어젯밤에도 먹방을 보고 왔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은 먹방이 시작된 나라가 어디인지 아냐고 물어보셨어요. 아무도 대답하고 있지 않는데 누군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역시나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세라였죠. 세라는 정말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하던 저는 세라의 대답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세라가 먹방의 시작이 한국이라고 말했거든요.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세라의 말을 믿지 못했고 계속해서 그게 사실이야? 진짜야? 라는 말만 반복했죠. 교수님이 유튜브로 한국 유튜버들의 영상을 직접 보여줬음에도 자신들이 즐겨보는 먹방이 한국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고쳐야 할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인들은 자국에서 유행하는 것들은 모두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이상한 자신감이 있다며 이제는 미국이 전 세계의 트렌드를 이끌어간다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이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미국인들은 세상의 중심이 미국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실상 넷플릭스와 같은 OTT 플랫폼을 휘어잡고 있는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심지어 OTT 플랫폼을 넘어서 유튜브 세계에서마저도 한국의 콘텐츠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모두가 침묵하자 교수님은 강의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음식 이야기가 나왔어요. 교수님은 요즘 학교 앞에서 김밥을 팔고 있는데 혹시 이걸 먹어본 학생들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김밥이 한국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한 번 놀랐어요. 다들 저랑 똑같이 일본의 스시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교수님의 놀라운 말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K-드라마, 영화, 뷰티 등 한국에서부터 유행하던 것들이 이젠 세계로 뻗어나가 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교수님이 PPT로 직접 보여주신 증거들은 모두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자료들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모두 교수님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IT 쪽은 이미 세계를 휘어잡고 있다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문화산업 쪽에서만 경쟁력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인도에서 온 라니만 교수님의 말에 한마디 던졌습니다. IT 업계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IT를 논하는데 인도가 빠질 수 없다면서 말이죠. 그러자 교수님은 라니가 반박할 수 없는 자료로 라니의 길을 확 죽여버리셨습니다. 인도의 IT 강하죠. 인도 역시도 IT 강국이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네요. 학생이 걸고 넘어진 IT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점 중에 단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자 라니는 지지 않고 교수님의 의견에 반박했습니다. 교수님에게조차 무례한 말투는 덤이었죠. 수많은 장점이 있으면 뭐 해요? 한국은 인도에 비해 인구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한국은 지는 해 아닌가요? 우리 인도는 급상승 중인 나라인데 금방 앞서게 될걸요? 라니는 씩씩거리며 교수님에게 자신의 생각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라니의 말에 눈 하나 깜짝 안 하셨고 한마디를 하셨는데 라니는 이 말을 듣고는 강의실을 박차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뭐 자신의 나라를 좋게 보는 거야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세계 문화 산업의 핵심은 한국이 맞아요. 인도, 잠재력 높은 나라긴 하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학생이 한번 말해봐요. 인도의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요. 라니가 뛰어나간 뒤 세라를 보았는데 속이 다 시원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이날 강의는 모든 학생들에게 진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세계 문화를 뒤흔들던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이 세계 문화를 뒤흔들고 있다는 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대부분 미국 태생인 학생들은 이러다간 한국에게 모든 주도권이 넘어가게 생겼다며 앞으로는 미국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토론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세라는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김밥을 일본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줄 몰랐다면서 유튜브만 봐도 한국 것이라는 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충격받은 듯 했죠. 세라는 뭔가 다짐한 듯 보였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 문화에 퍼져 있는 한국의 문화를 한국 문화라고 오해 없이 정확하게 소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라가 추진한 것이 바로 학교 축제에서 한국을 주제로 하는 부스를 운영하는 것이었어요. 세라는 직접 한국에서 물건을 배송받아다가 부스를 준비하는 정성까지 보였습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되는데 세라는 이런 일마저도 진심이더라고요. 물론 저도 세라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세라가 만든 부스에서는 한국 음식 체험하기, 부채 만들기, 한복 입어보기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덕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고 학생들은 줄까지 서가면서 한국 문화 체험에 열심이었어요. 먹고 마시는 것도 바쁜 축제 기간에 고작 체험 부스에서 줄을 선다? 말도 안 되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한복 체험을 한 학생들은 한복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다며 왜 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판매하지 않는 거냐며 세라에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어요. 한국 음식 체험하기를 해본 학생들은 한식처럼 건강해 보이는 음식은 처음 본다며 앞으로는 파스타나 피자 같은 것 말고 한식을 먹어야겠다고도 했죠. 그러면서 저에게로 와서는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너 세라랑 친하지? 그러면 세라가 너한테 한국 요리도 많이 해주고 그래? 제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부럽다며 오두방정을 떨었죠.
저는 세라가 제 친구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또 동갑이지만 존경스러웠어요.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사람들에게 그 문화를 자랑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세라에게 존경심을 갖게 되는 또 다른 사건이 생겼습니다. 큰 인기를 끌었던 세라의 부스는 축제 기간에 운영되었던 부스 중 최고 금액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세라는 그 금액의 순이익을 모조리 저에게 주었어요. 저는 대체 뭐 하는 것이냐며 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세라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돈을 건네주는 세라의 말을 들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다치셨다는 얘기를 우연히 들었어. 일을 못하시는 상황이라 집안 사정이 어려워진 거잖아.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꼭 받아줘. 내가 이 부스를 운영한 건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마야 너를 위해서이기도 해. 한국에서는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한솥밥 먹는 식구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이미 나에게 가족이고 소중한 벗이야. 이 말을 듣는데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실 제 아버지가 일하시는 공장에서 화재가 나서 아버지는 피부 이식까지 받는 큰 수술을 하셔야 했어요. 세르비아는 아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버지는 회사로부터 그렇다 할 보상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수술비와 병원비, 두 동생의 생활비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으셨던 거예요. 세라는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했지만 그 돈은 저희 가족의 2달 생활비와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세라는 저를 도운 것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의 생계까지 도와준 것이었어요. 세라의 도움 덕분에 어머니는 숨통이 트였다고 하셨고 덕분에 저희 가족은 생각보다 일찍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회복이 빨랐다는 점도 큰 영향을 주었지만 세라의 도움이 파랄이었어요. 저는 원수는 잊어도 은혜는 잊지 말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세라를 만난 이후 저는 세라에게 도움만 받았고 은혜 입은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처음 세라를 만났을 때 다짐했던 대로 세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세라는 친구끼리 뭘 그러냐고 하겠지만 말이죠. 사실 대학에서 한국 부스를 준비하고 세라와 부스를 운영하고 있을 때 세라에게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국을 홍보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라가 했던 이야기가 정말 머리에 깊게 남아있어요. 세라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프랑스가 미식의 나라라는 점을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이미지 메이킹을 했었어. 강의 때 김밥을 친구들이 다른 나라 걸로 오해하는 걸 보고 우리 한국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한국의 좋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본고장에 대해 궁금해하기 마련이잖아? 난 그 부분을 공략하려고 생각한 거야. 세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세라는 항상 제 예상과 기대를 깨뜨리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세라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도 있었어요. 나는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을 할 거야.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미래에 내가 할 일의 밑거름이 되어줄 거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려고 해.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를 제 인생에서 또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제 나라 세르비아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르비아는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세라를 통해 들어보니 한국도 식민지 시절과 같은 등의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 세르비아도 한국처럼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르비아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세라처럼 말이죠. 제 가장 소중한 친구 세라는 한국인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나라인지 가본 적도 없는 나라이기에 잘 모르죠. 하지만 제 친구 세라는 세상 그 어떤 아이들보다 강한 아이였고 그 어떤 아이들보다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세라의 몸에는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죠. 저는 동갑내기 친구이지만 세라를 통해 더 많은 것들을 눈으로 보고 배워가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라가 정말 너무 대견하네요. 먼 미국에서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부스까지 열고 말이죠. 사연 보내주신 마야씨, 앞으로도 세라와 함께 평생 친구하시면서 행복한 날들만 있길 응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는 해외 여러 사연들을 들려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당신만의